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시간이 12시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또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네,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좀 내용을 좀 많이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와 장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네, 뇌는 장의 운동과 분비물, 영양 공급과 미세물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장은 뇌에 신경 전달 물질, 스트레스와 불안, 기분, 행동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뇌와 장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뇌에는 그 신경교세포 지원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85개 정도의 뉴런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0개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뇌에. 정말 우리가 손으로 꼽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한 100개 정도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은 한 50%를 뇌에서 생산을 하고 세로토닌은 한 5%를 뇌에서 생산을 해냅니다. 근데 장을 보면은요. 뉴런이 한 5억 개 정도가 있고요. 40개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요. 도파민이 뇌에서 50%였는데 장에서 50%가 생산이 되고요. 세로토닌은 95%가 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 척추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모든 위, 소장, 대장과 다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제2의 뇌라고 하는 장인데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점막하신경총과 근층간신경총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신경줄기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과 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고요. 우리가 체하거나 이럴 때 사실 그 등줄기 있잖아요. 등줄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편안해지거든요. 이 척추뼈에서 이 신경줄기가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등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만져주게 되면 이 신경의 림프 흐름이라든지 신경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뇌와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장과 뇌의 그 소통의 매개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 뿜어내는 분비물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뿜어내는 분비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세포도 이 분비물들을 뿜어내요. 그리고 이 점막층 안에는 또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면역세포들도 분비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들, 그것을 분해하면서 여기도 다 이것들이 장과 뇌의 소통의 매개물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관 면역은 우리 몸 면역 체계의 7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하지만 사실은 이 장에는 보면 우리가 이 그 소화기 계통은 내 몸 안에 있지만 내 몸 안의 기관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외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장은 미생물이나 병원균, 독소가 우리 진짜 인체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제일 첫 문이 이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상태가 면역과 장은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 장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요. 그러면 장내 면역인 세포의 문제가 생기면서 장 점막이 또 악화가 되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장 점막들이에요. 여기 보면 위의 점막이고 소장의 점막이고 대장의 점막인데요. 나쁜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곳일수록 이 점막층이 두터워요. 이렇게. 그래서 위보다는 소장보다는 대장이 이 점막층이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는 게
인체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점막층이 이렇게 두텁게 되어 있는데 인체의 이 점막에서 그 분비되는 물질을 우리가 점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수도 없이 눈을 깜빡거리고 있지만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 걸 못 느끼잖아요. 이 점액이 분비되는 거예요. 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계속 침이 나오니까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체는 하루에 4리터 이상의 점액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신층, 점액층은 그 점액들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점액은 정교한 필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점막층은 바이러스를 잡아가두고 위험한 미생물을 침입을 막아서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게 점막층이에요. 점막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물질들이 아까 제가 물질 분비물을 뿜어낸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막층이 약하면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내 세포와 그냥 안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입에 그렇게 구내염이 많이 났던 이유가 내 입안의 점막층이 충분했더라면 균들이 들어와도 저는 구내염이 잘 안 걸렸을 거예요. 제 입안에 있는 점막층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균들이 바로 요렇게 나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균들이 나의 피부에 바로 와닿은 거죠. 근데 점막층이 이렇게 두터워져 있으면은요, 균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의 뮤신층에서 뿜어내는 점액과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얘들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 싸는 거예요. 싸서 밖으로 배출시키지 나의 이 기관에 내 어떤 피부에 얘들이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면역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 점막층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면역계에는 크게 이렇게 3가지 면역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1차 면역이 이 점막층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지나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눈물도 방어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침도 방어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점막 상피 섬유의 점액이 배출되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균들,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도 여러 가지 위산이라는 부분들을 뿜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질 같은 경우도 폐하가 굉장히 약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균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런 폐하를 산도를 유지하는 부분들도 그 점막층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피부 각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의 이 점막층이 이 면역을 해결하고 있고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뮤신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몸에서 뮤신층이 있는데요. 내가 분비해내고 있는 이 뮤신은 단백질을 분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모든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장기가. 이것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은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염, 이런 궤양, 이런 부분들이 내 세포가 다 녹아져 궤양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단백질 분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또 흡수를 해요. 충분하게 물이 있어야지 이 뮤신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역할도 있고, 세포 외에도 있지만 세포막에도 붙어 있는 게 이 점막층이고요. 거기서 이 뮤신층, 점액을 계속 분비를 해내는 거죠. 사실 우리 입에서 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말라지거든요. 말라지면 입이 말라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점막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예쁘게 잘 그렸죠.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세포막이고요. 막에 이렇게 글리칸, 당사슬층이 이렇게 있는데요. 뮤신층은 훨씬 높게 얘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이렇게 깊숙이 이 점맥층을, 뮤신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뮤신층도 사실 안쪽과 바깥쪽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세포들이 나쁜 여러 가지 균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는 그 두터운 점막층이 1차 면역을 해내는데, 저처럼 이 점막층이 무너진 상태에 가게 되면 이렇게 균들이, 점막층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균들이 바로 나의 세포와 맞닥뜨려서 여기서 염증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막층을 굉장히 중요하게 1차 면역으로 생각하지만 또 함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콧물 감기 걸리면 병원에서 제일 처음 처방하는 게 항히스타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코가 바짝 말라요. 코가 바짝 마르는데 결론은 뭐냐면 항히스타민, 히스타민을 못 나오게 만드는 약이라는 거예요. 이 히스타민은 뭐냐면 우리 그 점막층에서 비만세포, 호염구, 기타 신경세포에서 각각 만들어지고 저장되어 있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기능을 하는 게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봄에 꽃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 꽃가루가 들어왔어. 그러니 꽃가루는 내 몸에 지금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내가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을 흘려서 얘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 나쁜 균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또 콧물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감기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감기균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점막층에서는 점액을 배출을 시켜서 분비를 시켜서 이 균들을 아까 싸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이 점액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콧물 조금 흘린다고 보기 싫다고 힘들 거라고 병원에서 그냥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타민이 안 나와요. 깨끗한 것 같지만 내 점막층을 말리는 거예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적당하게 콧물이 날 때는 이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외국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약을 함부로 안 써요. 그러다가 뭐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결론은 정말 그 아이의 면역이 자연스럽게 내 그 균들로부터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단번에 약 안 먹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을 정말 처방을 엄청나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처방하는 그 약들을, 아이들한테 처방하는 약들을 외국에 있는 박사님들한테 딱 보여주면요. 깜짝 놀라요. 이런 약을 아이한테 처방하냐고 너무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히스타민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평소에는 이렇게 혈장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외부에서 어떤 뭔가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게 막 이제 점액이 막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되면 이게 이제 그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약간 부은 느낌이 들어요.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에 있던 혈장들의 액체 성분들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히스타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분비하는 그 액들이 위에서는 위산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또 수면을 조절하기도 하고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가려움과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하는 게 이 히스타민이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위에서 위산 분비나 수면의 조절, 체온 조절, 가려움증과 통증 발생 등 여러 가지 다른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따로 각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국소적인 면역을 해내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꽃가루가 코 속으로 들어와 재채기를 한다고 해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관에서 각자가 따로 이게 그 면역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히스타민이라는 항히스타민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 전체가 말라지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는 콧물만 안 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 전체 그 점막층이 다 같이 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예인데요. 이게 지금 위에요, 위에 헬리코박터 균이거든요. 얘가 예쁘게 생긴 얘가 헬리코박터 균이에요. 그런데 점막층이 충분하고요. 그 위에 위산이 적절하게 딱 나와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 아무리 내 걸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뚫고 들어가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헬리코박터 이 균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위산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위산이 폐하가 1에서 한 2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그 강한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가지만 얘들이 그것을 소독을 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그 위산과 이 점막층이 제대로 됐을 때 헬리코박터 균이 내한테로 들어가는 거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헬리코박터 위 내시경을 하든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약 안 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분들은 차라리 클린을 하면 더하지. 엠브루토스, 메나폴, 그 다음에 뭐 메나시, 점막에 좋은 이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먹어서 내 위 벽을 점막층이 두텁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훨씬 자연스럽게 내 몸에 면역을 세워나가는 부분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제 위를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장 쪽이에요. 우리 그 장에는요, 여러 가지 균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미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가지고 장내에 우리 미생물이 내 몸 세포보다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생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미생물이 우리한테 기생하는 게 아니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 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얘들이 건강하고 좋은 미생물들이 잘 있어야지 아까 뇌와 연결되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항생제를 많이 썼거나 또 잘못된 음식들, 나쁜 음식들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내 방어선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집에 미생물의 군집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결론은 나중에는 이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병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 부분들이 내 장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소장의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은 거죠. 이 세포는 지금 이 장면은 벌써 내 미생물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너무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궤양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차트 중에서 장과 뇌의 그 매개물이 뭐냐 했을 때 장내 미생물들이 분비되는 그 분비물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나쁜 그 분비물들을 뿜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결론은 내 몸에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장누수군이 생기게 되면서 내 장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장누수가 생긴 곳으로 나쁜 균들과 미생물들과 이런 부분들이 혈액 속으로 굉장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 몸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장 미생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내 그 세균, 미생물들이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점막층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점막층이 제대로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막층의 주 성분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와 수분이 엉켜 있는 게 점막층이거든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이 점막층을 생성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점막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 직접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균들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좋은 균들을 함께 넣어줘서 미생물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 좋은 미생물의 환경 속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분비물들을 뿜어내면서 우리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 만나포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위궤양 지수가 굉장히 감소하고요. 과도한 위산 분비도 떨어져요. 위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밸런스가 맞게 되는데 또 대장염 지수가 감소를 해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요즘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장이 그냥 다 썩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엄청난 분비물들을 내뿜고 있고, 그 분비물들이 또다시 장을 또 괴사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대장염 지수가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만나포를 먹었을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설사 또한 감소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항염증,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하는 그런 장 건강에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만나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 임상에서 다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에 대한 우려의 이제 그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요. 소화 흡수 기관으로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면역 기관으로서의 장이고요. 장뇌, 요즘은 장뇌, 두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장뇌를, 원초적인 장뇌를 정말 좋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밸런스가 맞았을 때 내 마음의 상태까지 다 관여를 한다라는 거고요. 장내 미생물의 좋은 영양과 배설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소장과 대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냥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건설회사 회장님이세요. 완전 위 내시경 사진인데요. 위가 그냥 구멍이 뚫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아파서 본인은 두려웠던 거예요. 병원을 가기조차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상태가 어떠는지 봐야 되니까 병원을 가보자 해서 내시경을 했더니 이 상태가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직 검사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면 벌써 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 진단을 받고 나서 클린을 하셨거든요. 클린을 하시고 나서 날짜를 보시면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저렇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달 뒤에 이렇게까지 아물었어요. 이게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와 메나폴이 함께 들어가서 클린을 했더니 정말 진짜 이게 위가 성공이 되면요. 엄청나게 심각한 수술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일보 직전에 발견을 하셔서 글리코 영양소 만나서 진짜 행복한 부분들이 되셨죠. 조금 전까지 제가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과 뇌는 정말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뇌를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림프, 우리가 임파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임파는 신경줄기와 혈관과 임파는 같이 다녀요. 한 줄기로서 같이 다니는데, 임파는 노폐물들, 염증물질들, 쓰레기들, 얘들을 이제 흘러내게 하는 게 임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뇌에도 이 임파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물질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임파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요 목줄기, 예, 목과 이게 쇄골이라고 하죠. 요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여기 임파가 부어요. 동글동글 만져지는 게 임파가 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가 임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만큼 염증물질이 많은 곳에 임파절이라고 해가지고 염증물질들이 막 모여서 쓰레기를 비우듯이 임파절이 굉장히 많은 곳이 목,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에도 염증물질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해부 쪽도 이 임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에도 임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염증물질이
그 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파의 한 70%가 장에 다 분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염증 물질들의 공장이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목을 쓰다듬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그 스트레칭을 해서 인파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부분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도 그냥 좀 두드리거나 이렇게 만져서 인파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서해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그냥 평소에 내가 습관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인파의 흐름, 쓰레기통을 잘 비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뇌에도 이렇게 인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쥐에게 이 인파로 가는 이 림프절을 막았어요. 막았더니 지금 요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요게 지금 인파에서 이제 그 인파가 지나가는 길인 거죠. 그걸 막았더니 요렇게 막았더니 여기에 뇌에 이 염증 물질들이 있는데 막았더니 훨씬 염증 물질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파의 흐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뇌에 있어서 인파의 흐름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를 그릴 때 그걸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토콘드리아를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진짜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마무시 많아요. 특히 뇌에는요, 한 200만 개 정도가 있다 하거든요. 세포 한 개 안에. 네. 그 다음에 심장에는 약 5,000개, 간에는 한 1, 2천 개, 그 다음에 정자는 100개 정도, 난자는 약 10만 개. 그래서 여자가 더 좀 좋아요. 남자보다. 이 정도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은데,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만큼 활성산소를 많이 내뿜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어린 미토콘드리아, 나이 같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내 몸에서 만들어 빨갛게 저기 보이는 게 이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고요. 파랗게 보이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아주 젊은 영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많이 내지만 활성산소는 적게 만들어내요. 네, 나이가 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는 적게 내고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노화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인 산소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안정적인 상태. 근데 활성산소는 이렇게 뭐가 한 개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본인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 다른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땡겨오는 거예요. 내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자꾸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세포에서는 항산화 물질, 엠브로토스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O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게 항산화 물질들이 내 몸에 충분하면 내 세포에 있는 것들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물질에서 이 부족한 것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항산화 물질이 내 몸에 많아서 내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와서 활성산소를 제대로 안정화시키면 아주 건강하게 기능을 제대로 하는 내 세포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계속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뺏고 빼앗기고 서로 막 이게 충돌을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나쁜 것들을 뿜어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대로 이 항산화 물질이 내 몸에 제대로 없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외선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매연부터 미세먼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스트레스, 거기다가 안 좋은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내 몸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얘들이 세포막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세포막이 공격을 하면 세포막이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세포막은 이렇게 굉장히 이중인지질이 두텁게 되어가지고 내 그 세포 안과 세포 밖을 잘 뭔가가 물질 이동을 제대로 되게 하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활성산소로부터 내 세포가 활성산소가 내 세포막에 있는 전자를 계속 끌어 쏟아보게 되면 세포막이 이렇게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면 결론은 핵까지 공격이 들어가면서 돌연변이와 여러 가지 이제 암까지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경줄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경줄기도 신경수초가 전부 다 글리코당으로 막이 쌓여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뇌에도 안 좋은 상황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차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요. 산소 이 과정이 잘 전달되어서 산소까지 충분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요. 이게 산소와 이산화탄소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서 여기 30 ATP가 내 몸에서 쓰는 에너지예요. 이 정상 과정을 거치면 물도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서 이 에너지를 38개나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활성산소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이 암세포가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분비해내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바로 젖산과 이 에너지를 2개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는 제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38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체온도 내고 뭐 여기 앉아서 강의도 듣고 저는 강의도 하고 또 부산도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못돼 버리니까 2개밖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하루 동안 생성되는 이 활성산소가 10에 12승이에요. 그런데 암 환자는 10에 40승이에요. 어마무시 만들어내죠. 거기다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10에 50승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증이 많으신 분,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저는 현대의료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술 받아라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수술 받기 전에 엠브루토스와 메나폴과 그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우리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해요. 왜? 이 암세포 자체에서 이 물질들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좀 처리를 해놔야지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고요. 수술을 받게 되면 또 거기서 내 몸에서는 그 절개가 됐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고 걔들 또 암을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혈액의 응고가 되기도 하고 막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덩어리들이 생기잖아요. 걔들도 잘 처리를 하려고 하면 내 몸이 걔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술이든 수술 받기 전에 저희 엠브루토스, 메나폴을 비롯한 제품을 충분히 먹었을 때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고 수술하고 난 뒤에 예후도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제가 처음 만났고 이런 분은 제가 2번도 못 만난 분이세요. 미주신경실조라고 해가지고요. 이분이 교사셨는데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푹 쓰러지고요. 병원에 갔다가도 그냥 거기서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미주신경실조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자율신경이 있으면서 혈압도 조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실신 상태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업을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조기 은퇴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딸과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내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이 발생이 됐고 제가 만났을 당시에 또 방광염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도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때 엠브로토스, 만나폴, 그 다음에 GI 프로 밸런스, 그리고 트루피오와 AO, 메나시, 오메가를 집중해서 드시게 했어요. AO 같은, 메나시랑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메나시가 아까 점막층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염까지 있었기 때문에 방광염도 항생제 쓰지 않고 저희 제품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방광염까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제품을 이제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명현 현상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 전보다 더 많이 쓰러지고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만에 감쪽같이 좋아지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에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재혼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연락도 안 되세요. 제가 정말 만난 환자 중에 정말 놀라운 경험도 제가 하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신경을 정상화시키는 이 부분도 엠브로토스 메나폴이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요.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광 내에 점막층이 다 무너져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구내염이 계속 생겼던 거랑 마찬가지 똑같은 기전인 거죠. 점액층을 충분히 만들어주니까 항생제 쓰지 않아도 방광염까지 좋아지게 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간질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만났을 때가 60대 초반이셨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 트럭에. 그래서 뇌수술 여러 차례 하고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고 일상생활이 사실 잘 안 됐죠. 학교 겨우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그만 이제 회사에 본인이 이제 같이 이제 일을 돕는다고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간질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간질을 약을 먹어도 하셨어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네, 너무 불쾌하대요. 전조 증상이 올 때. 내가 또 정신을 잃겠구나.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아무튼 느낌이 너무 불쾌하대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좋다라는 건 다 찾아다녔어요. 정말 다 찾아다녔는데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희 제품 클린 1주차에 간질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너무 용감하게 저희가 약 계속 먹으라고 했거든요. 약까지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본인이 간질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모든 부분이 해결되신 거죠. 이분은 아마 우리 그룹방에 자주 이제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소주를 30병을 마셨다든가 셀 수 없이 소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드니까 하혈도 하고 각혈도 하고 이제 완전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의사에게 찾아간 거죠. 야, 나 상태가 지금 이렇다. 이제 찾아가니까 친구가 한약은 안 주고 침도 안 주고 메나테크 센터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고 클린을 하기 시작했고요. 클린을 하면서 금단 증상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몇십 년을 그렇게 먹었는데 뭐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옆에서 계속 스폰서들과 형제레그가 지지해 주시고 할 수 있다 지지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전조 증상 그 모든 거 이겨내시고 지금 술 끊으셨고요. 담배까지 끊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뇌 사진이에요. 처음에 뇌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나왔었어요.
근데 클린을 하고 이제 조금 브라운 색깔 갈색이어도 조금 연해진 갈색이 됐잖아요. 이때 이미 이분은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예. 혈관성 치매와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는 클린 끝나고 나서 유지요법, 코그니테이트를 꼭 넣어서 유지요법을 하면서 지금 뇌 상태가 저렇게 변하신 거예요. 본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너무 행복해하고 지난달에는 키링까지 다 성공을 하셔서 아마 9월 달에는 키링을 받으러 아마 무대에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요, 4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갑자기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또 위치도 너무 안 좋은 곳에, 뇌관, 호흡과 이런 바이탈을 관장하는 그 중추 가까이에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도 못한다. 그냥 병원에서는 그냥 며칠 못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한 상태였어요. 근데 가족들이 우리 글리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콧줄로 이제 엠브루토스, 메나폴, 저희 제품을 튜브로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의식이 깨어나고 앉아서 표현도 하고 지금 마지막 사진은 한 8개월, 1년이 채 안 된 그 상태에서 저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100%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병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걸어 다닐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회복됐던 거죠. 이 가족들이 굉장히 잘했던 거는 아주 초창기에 초기에 바로 의료진들이 포기하는 의료진들을 설득해서 제품을 집중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먹거리가 너무 중요해요. 화학 첨가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심각하게 아이들이 너무 문제예요. 이 화학 첨가제가 아이들의 뇌를 손상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가 뇌의 미네랄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제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희 그 제품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뭐냐면 세포 간 대화를 지원하고요.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요. 기억력 개선하고 집중력 개선하고 주의력 개선하고 기분을 개선합니다. 그 다음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ADHD라든지 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 제 같은 경우는 뭐 야맹 밤에 돌아다니는 애 뭐죠? 밤에 막 목류병 그 다음에 소변 조절이 안 돼서 야뇨증 이런 아이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정말 놀랍게 빨리 본 아이는 우리 저기 뒤에 이성자 사장님 그 미국의 교회에 손주가 5살인가 정도 되는데 걔가 또 정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걔 할머니가 메나비아즈 한 통 먹였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진짜냐고 우리가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 정도로 정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빨리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엠브로토스가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요 내용은요. 저희 회사가 엠브로토스를 건강한 성인들에게 먹여본 거예요. 건강한 성인들에게 먹였는데 그들이 이게 집중 듣고 바로 따라하고 인지, 기억 수행 능력이 향상됐어요. 그다음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는 엠브로토스를 섭취할 경우 건강한 성인의 인지 기능과 기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희 엠브로토스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뇌와 장애에 특별히 좋다라고 이거를 인정받은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 뇌에는 정말 많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뇌 분비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단백질과 함께 아미노산과 함께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가 그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엠브로토스가 없으면 호르몬, 내분비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 물질들에서. 그래서 엠브로토스는 너무너무 뇌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문진표를 할 때
반드시 그분의 직업을 사실 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직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지, 그 다음에 교대 근무를 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 깊게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 뇌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의 염증 물질이 엄청나게 일반 몸을 쓰는 사람들보다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여기 뇌 파괴에 분비물, 찌꺼기, 염증 물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뇌 질환이 생기는 거죠.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렇게 직종이 그러신 분들은 특별히 엠브로스나 메나폴이라든지 AO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염증 물질들을 없애는 그 제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결론은 대사성 질환이 오게 되고요. 그 대사성 질환이 오게 되면 대사성 질환의 결정적인 문제는 암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해서 제가 이제 그냥 임상을 넣었는데요. 우리 뒤에 계시는 이성자 사장님 소비자세요. 이분이 심리 상담사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네, 이분은 엄마로부터,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였고 출생을 하면서 그 B형 간염 보균자가 수직 감염이 되어서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이 B형 간염 보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이게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결론은 나중에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가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이제 이때 작년에 이제 보기 전에 이미 클리어를 한번 했었어요. 클리어를 한번 했는데 본인이 뭐 교육받는 거에도 욕심이 많고 자기 일에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능력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과외로 막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계속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몸이 안 좋아졌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작년 한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당뇨가 혈액을 뽑아서는 그 당도 200, 300까지 올라가고 조절도 잘 안 되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12를 넘어갔고 지방간에다가 간 경화가 보이고 그걸 넘어서서 간암 소견까지 보인다고, 안 좋은 게 보인다고 이랬던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제 큰일 나니까 또 전화 오는 거죠. 소비 고객들은 큰일 날만 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클린을 권유를 하면서 간헐적 단식과 지방간 대결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가이드를 했더니 본인이 따라 하겠대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집중 클린을 하고 한 달 뒤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대요.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혹시 검사가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한 달 뒤에 다시 보자. 이제 이런 거죠. 한 달 뒤에 다시 가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너무 상태가 좋은 거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냥 보자. 이래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암 소견까지 보였던 이 환자가 긴 시간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졌으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죠? 궁금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SO 워크숍 갔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나가서 이제 받았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고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당화 혈색소 수치 5대 유지를 하고 있고 자기 가르치는 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작년에 본인이 박사과정을 막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극구 말렸어요. 박사과정 절대로 안 된다. 죽으려면 박사과정 해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박사과정 그때는 안 하고 몸이 좋아지니까 벌써 한 학기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없다. 그냥 해라.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하는데 지금 제품 잘 먹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AO 하루에 2알 6알 이상 먹고 오메가 더 충분히 먹고 해서 제품을 좀 더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공부하다 보면 뇌에 염증 물질 많이 쌓이니까 그렇게 좀 더 먹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마지막은 암이었거든요. 결론은 암을 가면 간 이식도 하겠지만 좋아질 수는 없어요. 암 환자들의 사망 원인은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결론은 영양 결핍이에요. 면역 결핍이고요. 감염에 의해서 돌아가요.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진짜 면역과 영양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암 환자들은 일단은 암이라고 딱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은 두려움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막 처음부터 뭘 먹으라 이런 것보다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전에 충분히 엠브로스 메나폴과 AO와 오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활성산소가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10에 40승이 활성산소가 나오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때 10에 50승이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암세포 자체가 뿜어내는, 아까 우리 장내의 미생물도 나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나쁜 분비물들을 뿜어낸다라고 했잖아요. 암세포 자체에서 뿜어내는 이 나쁜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을 미리 처리를 해서 처리된 상태의 능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또 엠브로도스 메나폴 충분히 먹게 되면 NK세포라든지 뭐 그 임파구들의 역할들을 똘똘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수술 전에 미리 제품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암이 생기게 되면 1cm 때 보통 발견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한 0.5cm, 0.3cm도 발견을 하지만 이 우리 세포는 한 개에서 두 개가 만들어지고 두 개가 네 개가 만들어지고 네 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cm 정도까지 가기에는 한 연수로 보면요. 한 8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게 우리 눈에 드러나는 한 1cm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간까지 올 때 내 몸에서는 이 암세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몰랐던 것 뿐이죠. 그러면 그 암세포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염증 물질, 나쁜 어떤 그 물질들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은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내 몸은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바로 우리가 이제 1cm 정도 됐을 때는 암이 전이되었을 확률은 한 5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를 뿐이지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암이 전이가 되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전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원래 암은 그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전이라는 거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혈액이나 임파를 타고 다른 장기들에 가서 붙어버리잖아요. 이게 글리코가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세포끼리 대화를 해요. 세포끼리 대화를 하는데 유리 접시에 배양되는 심장근세포를 따로따로 놔뒀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붙여놨더니 얘들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세포하고 간세포를 섞어서 놨더니 신기하게도 신장세포는 신장세포끼리,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이게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접촉저해예요. 우리 장기마다 당사슬 구조가 달라요. 간세포의 당사슬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난소의 그 당사슬 구조가 다 달라요. 자기들만의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간세포인지 뭐 아니면 뭐 난소의 세포인지 다 알아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접촉저해는 나와 다른 거에는 들러붙지 않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당사슬이 똘똘하지 못하고 망가진 그 암세포가 되다 보니까 얘가 지 자리인지 남의 자리인지 모르고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 원발암인지 전이암인지 구별을 할 때 암세포를 떼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왜 난소에 간세포가 붙어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전이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 접촉 저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데 암세포들은 당사슬 글리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그 당사슬 글리칸층이 부족한 상태면 암세포가 되고 그 선모가 없어진 선모가 글리칸을 말을 하거든요. 선모가 글리칸이 없어진 세포는 쉽게 암세포로 전이가 변한다라는 부분들이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만난, 제가 초창기 에이스 만난 얘기했잖아요. 이 에이스 만난이 종양세포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훨씬 강화한다라는 발표가 2018년에 네이처지에 실렸던 내용이고요. 이게 만노즈와 관련된 2018년 11월에 네이처지에 실렸던 내용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안내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면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메나테크의 이 엠브루토스와 만나폴이 내 몸의 면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볼 수 있는 게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3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갑상선 이제 그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그분의 수치가 여러 가지 질소 그 분비물들이 굉장히 이제 정상보다 많았고요. 간 기능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는데 TSH는 뭐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얘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 이런 사인을 이제 보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빨리 자극해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H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 그 다음에 갑상선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이분은 저희 글리코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셨어요. 병원에서 빨리 수술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수술을 뒤로 좀 미루셨어요. 미루시고 적극적으로 저희 제품을 먹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검사상의 수치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 글리코가 이 암을 다 없애주기를 조금 기다리고 제품을 지금 먹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고 적당하게 컨디션 되면 수술을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만나풀은요, NK세포, 자연 살상세포죠. 우리 몸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암세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는 그 역할을 하는 NK세포, 림프구, 백혈부, 면역 관련 세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글리코 영양소가 직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성숙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면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고 염증 물질이나 찌꺼기를 제대로 없앨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엠브루토스가 그 기능들을 한다. 저희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엠브루토스를 만들어낼 때 정말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내요. 그 탄소가 배출되는 환경이 아니에요. 수력 발전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전이 돌아가서 그 저희가 공장을 그 엠브루토스 만나풀을 그 가공하는 거기를 돌리는 거지 탄소가 배출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생산도 뭐 비료 뿌려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하듯이 그렇게 이제 알로에 최적의 상태에서 알로에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미생물로 그런 벌레라든지 바이러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알로에 생산부터 벌써 다른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과 이런 그 만들어내는 그 공정 자체가 최첨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메나테크가 독점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에이스 만난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나폴 생성 과정은 만나폴은 그 자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 유효 성분인 에이스 만난이 바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 계를 추출을 해서요. 바로 이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보관이 되고 보존이 된 안정화된 에이스 만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메나테크에 있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알로에 에이스 만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만나는요, 알로에 베라 잎의 내부 젤에서 발견되는 다당류예요. 이 다당류는 인체 내에서 세포 간 교통을 지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그러나 이 다당류는 수확 및 가공 과정에서 너무 쉽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다가 뭘 하겠다라면 벌써 이게 유효 성분은 없어져 버려요. 시중의 대부분의 그 제품은 이 에이스 만난 함량이 아주 낮은 희석된 제품들이고, 메나테크의 우수한 농업 기술이 이 잎의 내부계를 보호해서 에이스 만난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만나는요, 만나폴에 160만 달톤 이상의 유효한 에이스 만난이 들어있고요. 메나테크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프로모션 시작되죠. 저희 파트너들도 또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또 암이 있다든지 이런 중증 환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프로모션 지금 다른 나라들은 사실 제품이 부족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엠브로토스가 없었어요. 예, 그만큼 지금 귀한 제품이거든요. 귀한 제품 한국은 정말 재고 관리 잘 하셔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번 프로모션 통해서 최적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